여러분 잘 쉬었습니까? 원래 지금 프로그램에 되어 있는 그 제목은 그 사관과 신사로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또 사실 오늘 사관과 신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침에 걸어 나오다가 지금 제목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균형 잡힌 삶, 인생 수레바퀴를 이제 설명을 하고 또 농부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하면서 생각대로 실행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언제까지 몇 평 아파트를 갖겠다. 또 2천만 원, 3천만 원 소득을 언제까지 벌겠다. 내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게 아니라 매월 300~40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겠다. 내 우리 아들을 유학까지 보내서 공부시키겠다. 등등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튀어나와서 자기가 계획한 그 시점에 실현이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얼른 들으면 저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린가. 단지 그냥 마음을 잘 먹고 잘 하는 얘기겠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그렇지가 않고요. 그건 이미 심리학, 사회학, 사회심리학 또는 의학 또는 교육학, 경제학 등에서 모두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학문적으로 증명이 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선언적인 어떤 구호가 아니고요. 학문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걸어 나오다가 그걸 조금 더 설명해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목을 자기충족적 예언으로 바꿨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개념이에요. 그걸 학자들이 연구를 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영국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장 위대한 영국인으로 치는 분이 그 윈스턴 처칠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평화시에는 쫓겨났죠. 쫓겨났는데 전쟁이 터지니까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이 터지니까 다시 말하면 영국이라고 하는 국가 또는 좋게 말하면 조직이 위기에 처했을 때 리더십을 발휘한 분이고 그 리더십을 억지로 발휘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난감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유머로 해결을 했거든요. 아주 난감한 상황을 유머로 해결한 분이고 그것이 영국 국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거, 아주 유쾌한 기분을 주어서 2차 대전을 극복해버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처칠 전 수상에 대한 일화는 굉장히 많죠. 그 양반은 매우 장수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담배 피는 분들이 이 역할 모델이 되는 분이 처칠 수상이에요. 처칠 수상은 맨날 시가를 피웠어도 오래 살더라. 그거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분은 유머를 잘했기 때문에 오래 사셨어요. 80이 넘어서 처칠 수상이 어느 파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저는 80도 아직 안 됐는데 건망증이 무지하게 심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오늘은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올라오면 막상 생각나는 건 70%가 안 넘어요. 나머지 다 잊어버려. 그게 건망증이거든요. 그런데 처칠 수상이 80이 넘어서 파티에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점잖게 가셨는데 남대문을 안 잠그고 가셨어요. 저도 가끔 남대문을 안 잠그고 가다가 마누라한테 혼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그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옷 입고 그냥 덜렁덜렁 나가면. 그걸 발견한 어떤 직구준 이 기부인께서 수상각하, 남대문이 열어졌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처칠 수상은 아주 어려운 일만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처칠 수상이 껄껄 웃으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새는 새장문이 열렸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을 들은 파티에 참석한 청중들이 폭소를 자아내가지고, 근데 처칠 수상께서 뭔가 모르시는 게 있었고 참 아쉽습니다. 해모임이 있었다면 살아있는 새가 됐을 텐데, 마침 그때 해모임이 개발이 안 됐어요. 맨 처음 하원 의원에 출마하셨을 때 처칠이 좀 게으릅니다. 원래 그런 사람, 좀 천재적인 사람들, 또 이 아이디어가 프레시한 분들 좀 게을러요. 우리 회장님도 게을러요.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천재적인 분들이 조금 게으른 편이 있거든요. 맨 처음에 하원 의원에 출마하셨을 때 반대당, 상대당 후보가 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합종 연설을 하는데, 아침에 맨날 늦잠이나 자는 게으름뱅이가 처칠입니다. 딱 이렇게 하니까 처칠이 바톤을 받고 올라가서 껄껄 웃으시면서 그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예쁜 마누라를 데리고 산다면 아침에 절대 빨리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몰표를 줘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그러나 그런 처칠도 못 당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택시 운전기사입니다. 택시 운전기사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워낙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벌어져가지고 독일이 덩커리크에서 영국군이 밀리고 독일 공군기가 공습을 하고 이 난장판이 벌어지니까 빨리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해야 돼요.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운전기사가 그럼도 천재인들이 늦잠을 자가지고 승용차가 오지를 않아. 그래서 시간은 다 됐고 해서 길거리에 가서 택시를 잡았어요. 그 당시는 1940년이니까 텔레비전이고 뭐가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수상이 어떻게 생겼는 건 잘 몰라요. 택시를 타가지고 운전기사한테 빨리 어디로 갑시다.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못 간다 이게. 못 간다. 다른 때는 가는데 내가 못 간다. 그거 왜 못 가냐 그랬더니 조금 후에 우리 처칠 수상의 연설이 있는데 그 연설이 내가 들어야 된다. 이게 끝날 때까지 못 간다. 처칠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자기 연설을 듣기 위해서 운전기사가 운전을 못하겠다. 그래서 보너스를 듬뿍 집어줬어요. 이렇게 줄 테니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처칠이고 나발이고 돈이나 벌자. 그러고 그러니까 운전기사를 함부로 여러분들 건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외버스를 탄 어떤 사나이, 성질 급한 사나이가 암만 이거 엔진만 켜놓고 안 가거든? 그래 화가 퍼럭 나가지고 여보시오 운전기사 이 똥차 언제 가는 거요? 그리고 고함을 지렀어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똥이 차에 가지요. 그러니까 괜히 얘기했다가 손님이 똥으로 변한 거죠. 아이 그래 손님이 다 차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죠. 운전기사분들 중에 아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것은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게 자기 충족적 예언이에요. 우리 사운을 한번 비춰봐 주세요. 사운. 사운의 영혼을 소중히 하며 생각을 경영한다. 생각을 경영한다. 이것은 우리 국어학적으로 말하면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무슨 생각을 어떻게. 그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다. 즉 자기 충족적 예언은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다. 이 두 개를 몽땅 합한 학문적 배경입니다. 생각을 경영한다. 즉 생각, 자기가 굳게 믿는 생각, 이것이 실현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맨 처음에 자기 충족적 예언론을 발표한 사람은 미국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머튼이라는 사람, 로버트 머튼 박사, 유저명한 사회학자입니다. 이 양반이 자기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자, 로버트 머튼 같은 하버드대 교수였는데 이렇게 유명한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사실인지 학문적으로 증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소위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실험으로 로버트 머튼 박사의 이론이 맞다 이렇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것은 피그말리온 효과를 증명한 실험한 사람들은 역시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로젠탈 박사하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르노 제이콥슨 박사가, 미국의 이 초등학교 교사들은 그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르노 제이콥슨 박사가 실험을 했어요. 샌프란시스코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00여 명을 모아놓고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전혀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부터 교사들과 학생들은 전혀 이 두 분의 학자가 실험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뭘 했냐면은 지능검사를 했어요. 지능검사를 하면서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앞으로 성적이 매우 뛰어나게 되고 영재가 될 만한 학생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이 지능검사를 한다. 이렇게 딱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봤어요. 지능검사제가 시험을 봤어. 그래가지고 시험 답안지를 걷어들여가지고 아무렇게나 20%를 뽑았어요. 아무렇게나 그냥 무작위로. 그래가지고 교사들에게 통보를 했어요. 이 20%의 학생들이 앞으로 영재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8개월 후에 다시 똑같은 지능검사를 또 했어요. 또 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렇게나 뽑은 20%의 학생들의 성적이 탁월하게 상승해 버렸어요. 탁월하게. 이 두 학자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아무렇게나 뽑은 이 학생들이 영재가 되리라고 지목한 학생들의 성적이 진짜로 영재 수준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상승폭이, 성적의 상승폭이 큰 애들은 주로 훨씬 큰 애들이 저학년, 1학년 학생하고 가정이 불우한 애들이 그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가정이 좋은 애들도 성적이 팍 올라갔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어떤 꼬마가 문제를 못 풀면 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너 같은 놈이 그거 풀 리가 없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통보를 받고 나서 교사들이 그 학생이 문제를 틀려도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 요놈은 앞으로 영재가 될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심전심이 전달돼 가지고 그 학생들의 성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학년과 저소득층 학생들이 성적이 더 크게 향상된 것은 저학년들은 아직 자기는 능력이 없는 놈이다. 그런 고정관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성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지금까지 칭찬이라고는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또 관심이라고는 전혀 받지 못했는데 선생님이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요. 뭐라고 물어보고 뭐 틀려도 뭐 어리니까 틀릴 수 있어 뭐 이런다든가. 그래서 팍 올라. 그래서 이러한 자기 충족적 예언은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되고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크면은 장군이 될 거야. 의사가 될 거야. 학자가 될 거야. 부모가 그렇게 생각해주고 말해주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냐. 통상 지가 아빠 닮았다 그러죠. 지 애비 닮아가지고 그러게 되면 잠재 능력이 죽어가지고 정말 한심한 놈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낙인 효과라고 그럽니다.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가 다 돼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놈이 영재냐 아니냐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학자는 그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은 그것이 학술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학, 경제학, 경영학, 그리고 사회학, 사회심리학, 심리학 등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쓰는 게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그럼 피그말리온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 신화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사이프러스 섬에 또는 키프로스라고 그러죠. 사이프러스 섬에 피그말리온 조각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조각가는 이상하게 여자를 싫어했어요. 뭐 그런 희한한 조각가도 있었는데 조각을 기가 막히게. 그런데 여자를 더욱 싫어하게 된 이유는 그 동네의 처녀들이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욕하다가 창녀가 되고 결국 돌로 변한 바위로 변한 사건이 일어나서 더욱더 여자를 멀리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조각한 이 상하 조각상 이걸 무지무지하게 좋아했어요. 자기가 봐도 무지무지 이쁘거든. 이게 자기가 이 상하 이 여자를 처녀를 조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이 아주 간절하게 바랬어요. 아이고 저런 여자가 있다면 내 마누라 삼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바랬더니 상하로 만든 조각상이 진짜 여자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프로디테 여신이 그걸 보고 변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여자 이름이 갈라테아라고는 미인입니다. 여기 지금 스마트폰 가진 분들은 갈라테이아 쳐보세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여인이 나요. 그게 갈라테이아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피그말리온 같이 간절히 바라면은 그런 무생물체라도 생물로 바뀔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상 실현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학자가 피그말리온 인 더 클래스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거기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걸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연 맞느냐? 여기 의사분들이나 약사분들 계실 텐데 그것을 의학에서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위약 효과라고 그러죠. 그 반대로 노세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하고 노세보 효과는 아까 처음에 피그말리온 효과하고 스티그마 효과, 낙인 효과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플라시보 효과는 아마 오래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전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 군의관 이 부대 의무대라는 게 약이 없어요. 약이 있는 건 반창고하고 아까전기하고 소화제하고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배 아프다고 가도 배에다 아까전기 발라주고 머리 아프다고 가도 머리에다 아까전기 발라주고 그래요. 근데 그거 바르면 나아요. 또 나았는다고. 그 당시는 병사들이 굉장히 순진했어요. 참 대부분 농촌 출신이고 그래서 의과대학 나온 군의관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진짜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배 아프다가 하면 할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서는 약손 그러면서 이렇게 진짜 나아요. 그게 낫는다고요. 그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물론 이 할머니 손에서 원적외선이 조금 나왔겠죠. 그것보다는 심리적 작용이 더 컸을 겁니다. 그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노세보 효과는 그 반대예요. 실제로는 그 약이 그 병에 효과가 있는데 그걸 먹는 사람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미국의 각 병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했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최근의 실험은요. 지금 집에 가셔서 또는 지금 스마트폰 가신 분들은 노세보 효과를 쳐보시면 가장 최근의 실험이 나옵니다. 함부르크 대학의 이 메디컬 센터에 울리케 빙겔 박사라는 분인데 아주 세계적인 의학자인데요. 이 양반이 노세보 효과 또는 플라시보 효과가 우리 뇌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건장한 청년 2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MRI 기계에 집어넣어놓고 여기서 실험을 하는데 MRI로 계속 찍으면서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뇌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실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에다가 뜨거운 열을 가해서 이 통증을 느끼도록 했어요. 통증을 느끼도록 하고 정맥 주사로 모르핀 그러니까 이 아편 제제에 진통제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뜨겁게 해놓고 이 실험 청년에게 진통제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계속 진통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지무지 아프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1부터 100까지 이 강도를 정해놓는 한 70 정도 아프다.
100은 거의 죽을 졸도할 정도로 아픈 게 100이고 거의 70 정도 아프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진통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올리케 빙겔 박사가 지금 진통제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 사실은 처음부터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안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아프다고 그러더니 진통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집어넣다가 물론 진통제는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진통제를 끊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지무지 아프다고 그런단 말이야 또. 그게 우리 지난 2월인데 우리 대부분의 신문에 다 실렸어요. 플라시보 효과, 노세보 효과의 실험적 증명 그래가지고 다 실렸어요. 지금 아마 인터넷에 쳐보면 나올 겁니다. 이와 같이 객관적 사실과는 관계없이 우리 몸은 자기가 믿는 대로 반응한다. 그거예요. 그런 일이 아주 우리 텔레비전에도 아주 심심치 않게 나와요. 또 역사에도 그런 게 많아요. 저쪽 평택에 가면 수도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수도사. 그 절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이 원효대사가 해골바가지 물을 마신 자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나라 이 서유기에 보면은 현장 스님 삼장법사라고 나오죠. 그 양반한테 불법을 배우기 위해서 의상대사하고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가다가 여기 평택쯤 와가지고 날이 어둡고 비가 내리니까 어느 동굴에 가서 잤지요. 근데 저녁에 목이 말라서 이 원효대사가 물을 마셨는데 아주 다르게 물을 마시고 잤는데 아침 보니까 그 해골바가지 물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토했죠. 다 토했는데 그때 이 원효대사가 득도를 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체유심조.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내가 그렇게 달게 마셨던 물이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는 전혀 그것이 무슨 독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내가 그 물이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더럽게 생각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의상대사만 현장법사한테 공부를 하고 당나라로 가고 원효대사는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그거 배워서 뭐 하느냐 이게. 배워서 뭐 하느냐. 그런 것들이에요. 지난해 얼마 전에 코미디 프로에 그런 거 있었죠. 남녀 대학생, 여자 대학생 둘, 남자 대학생 둘이 냉동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단 말이에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뭐 냉동창고에 물건을 꺼내서 저쪽 차에 실어주고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저녁이 되자 냉동창고에 근무하던 인부들이 그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잠가버렸어 밖에서. 그러면 다 문 잠가버리고 가버리니까 어때요? 안에서 얼어 죽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소동을 만든 것이 그 개그 프로야. 코미디 프로라고. 4명의 대학생이 난리가 났죠. 이제 거기서 암만 문을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줘. 그러니까 뭐 뛰기를 하고 뭐 야단 법석이고 몸은 이제 추워오고 열어오고 그러니까 이 사나이들이 두 남자 대학생이 기사도를 발휘해가지고 웃옷을 벗어가지고 여학생들한테 덮어주고 뭐 그렇게 하는데 계속 몸은 얼어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 시간 지나서 거의 이제 동사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전부 다 맥이 팔려가지고 전부 다 우리는 얼어 죽는구나 그렇게. 그런데 그 이튿날이 돼서 인부들이 삐걱하고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놀랬어요. 당신들 말이야 지금 문을 잠가놓고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얼어 죽을 뻔했단 말이야. 지금 빨리 지금 119를 불러달란 말이야. 저 하나만 곧 얼어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부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더운 데서도 얼어 죽나? 그러니까 냉동창고에 물건을 다 꺼내고 전기를 꺼버렸기 때문에 그 무지 더워 거기가. 그 온도를 재보니까 20도가 넘어. 내 놈이 거기서 계속 뛰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냉동창고라고 생각하니까 몸이 추웠던 거예요. 그건 코미디 프로가 아니라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1950년대 리스본 이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이죠. 거기서 포도주를 싣고 저쪽 스코틀랜드 영국의 항구에 이렇게 내려놓고 가는 요런 화물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화물선에서 이
영국의 항구에 포도주를 내려놓고 리스본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항구에서 선을 한 놈이 얼어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 얼어 죽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얼어 죽는다는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몸이 올려온다. 이제 글씨도 못 쓰겠구나.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정신이 몽롱해진다. 뭐 이렇게 글씨를 쑥 써놨어요. 그걸 쑥 이제 그 선장 읽어보고, 저 리스본 항구에 가서 냉동창고를 열어보면 한 놈이 얼어 죽었거든. 그런데 왜 죽었는가 몰랐더니 일기를 보니까 얼어 죽었어. 그런데 선장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건 얼어 죽어 깜짝 놀란 게 아니고, 역시 냉동창고의 온도가 너무 높아. 왜냐하면 포도주를 다 내리고 전기를 꺼버렸기 때문에 그거 더워졌어. 내려가면서. 또 거기에 물도 있고 식량도 있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은 얼어 죽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얼어 죽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자기 충족적 애언이에요. 나는 죽는구나.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무슨 아파트를 사겠다, 내가 2, 3천만 원 내가 소득을 올리겠다, 우리 부모님께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를 보내드리겠다. 굉장히 허풍 같은데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하나가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시크릿, 비밀이라는 책이죠. 지금 시크릿 2가 나왔더라고. 근데 시크릿 1보다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시크릿이라는 책은 책이 아니고 영상이었어요. 영상물이었어요. 그래서 사관학교나 각 기업에서 시크릿이라는 영상을 수입해가지고 다 봤어요. 그 시크릿이라는 책이나 영상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생각을 경외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국회에서.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그렇게 장황하게 해놨어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초등학교에서는 되는데 대학에서는 될까? 하고 대학에서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는 되는데 일반 사회에서 많은 캐리어가 있는 분들에게 될까? 했는데 그것도 맞아요. 다 되더라는 거예요. 대학에서 실험한 것은요, 학생들에게, 수강하는 학생들이 어떤 정보를 줬냐 하면은, 어떤 정보를, A라는 교수, B라는 교수가 있는데 다 아주 미국 대학의 교수들은 그렇게 허접한 교수들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허접한 교수가 있냐?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수강 신청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정보를 줬냐 하면은, 그저 A라는 교수는 농땡이고, 실력도 없고, 그런 교수야. 사생활도 별로고. 그렇게 정보를 주고, B라는 교수는 매우 훌륭해. 연구 업적도 많고, 실력도 다 보래. 이런 정보를 줬어요. 똑같은 교수예요. 그런데, 나중에 중간시험, 기말시험을 보니까 훌륭한 교수라고 정보를 줬던 요 학생들의 점수가 훨씬 높더라는 거예요. 훨씬 높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은 대학 교육 끝나면 교수 평가를 학생들이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가르쳐요. 함부로 뭐 시간 빼먹는 거 그렇게 못해요. 정확하게 평가를 해요. 이 교수는 어떻다는 것을. 그게 나쁜 쫓아내버려요. 나중에 교수 평가를 하는 걸 보니까 좋은 정보를 준 교수가 훨씬 높은 평가를 받더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 사람은 훌륭한 교수라고 생각했더니 정말 훌륭한 교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거의 자기 충족적 애언이에요. 자기 충족적 애언. 저쪽 미국 남부에 가면요, 부두교라는 그 잡신교가 있어요. 일종의 정령신앙인데, 부두교. 그게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신앙입니다. 특히 IT라고 하는 그 나라, 지진 나가지고 야단 법석인 나라 있었죠. 거기에 거의 100%가 캐톨릭 신자들인데요. 캐톨릭은 사실상은 80%, 내지 90%가 부두교 신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 부두교에서 주술사가 저주를 내리면 당신은 곧 죽을 거야. 이렇게 저주를 내리면 그 사람 진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아무 객관적 사실이 없이 자기가 죽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을 부두 효과라고, 이렇게 부두 이펙트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거기에 해당돼요. 그 부두교의 주술사가
영혼을 빼버린 인간을 좀비라고 부릅니다. 좀비. 좀비니까 영혼을 빼버리고 누구 지시만 따르냐 하면 그 주술사의 지시만 따라요. 자기 판단이 전혀,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걸 좀비라고 그래요. 중국 같으면 그걸 강시예요, 강시. 얼어 죽은 시체, 타양에 나가가지고 얼어 죽은 시체, 그것을 고향으로 가지고 가야 되니까 주술사가 살려놓은 게 강시니까 이게 죽은 시체니까 어때요? 팔도 안 굽혀지고 다리도 안 굽히는 거 이렇게 뛰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좀비가 강시하고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좀비족이라고 합니다. 좀비족. 좀비족이란 우리 사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좀비족. 그러니까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관료 조직에서 아무 창의성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적당히 간 사람을 좀비족이다. 그 다음에 일본 경제를 국제 금융 전문가들이 좀비 경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좀비 이카노미. 일본 경제는 그 지식과 그다음에 기술 기반이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리 경기 부양 정책을 하기 위해서 돈을 풀고 해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 주체인 기업과 가게, 즉 소비자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정부가 소비 수요가 부족하니 돈을 써주세요. 그러면 돈을 안 써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습니까? 10만 원씩 줬죠. 수상이 직접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그렇게 줬더니 한 2만 원 쓰고 7만 원, 8만 원 또 저축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수가 살아나질 않아요. 그것을 좀비 경제다. 저는 반응이 없어. 죽어 있는 경제. 가만히 있다. 그러나 일본 경제가 기술 기반과 지식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부스팅이 되면은 굉장히 다시 또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우리는 가끔 TV에 좀비 PC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 좀비라는 말이 바로 부두교, 그 영혼을 빼버린 노예. 살아있는 시체, 리빙 데드. 그 리빙 데드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살아있는 시체처럼 이 컴퓨터가 악성 코드, 그것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걸 감염시킨 PC의 지시대로만 움직이는 걸 좀비 PC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결국 누구에게인가 조정을 당한다는 거예요. 조정을 당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그런 것이 차단된다는 거예요. 차단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뇌 교육이라는 것이 뭘 만드는 교육이냐 하면 좀비를 만드는 교육이에요. 자기 생각을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빼버리고 조종하는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만든 게 세뇌 교육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교육 시스템을 얘기할 때 그 세뇌 교육이 돼서는 안 되고 진짜로 정보를 주는 교육이 돼야 된다. 정보를 주는 교육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좀비가 돼버리면 자기 생각이 아무 생각도 없는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플라시보 효과와 노세보 효과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데미지가 크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주는 플러스 효과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인간에게 주는 마이너스 효과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그것이 긍정적인 생각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늘 예로 많이 들은 게 컵에 우유가 절반만 든 경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유가 절반밖에 안 남았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그렇게 한다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 그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강하게 압박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긍정적인 생각, 어떤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 내가 몇 년 뒤에 몇 평 아파트를 가지고 뭐 소득을 어떻게 해, 이걸 항상 생각해야지. 아이고 그렇지만 내가 그거 되겠나? 그렇게 되면은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그 데미지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의학에서 굉장히 많이 실험을 해요. 의학에서 과연 플라시보 효과가 큰가 노세보 효과가 큰가 보면은 노세보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안 낫는다고 생각하면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을 해줘가지고 낫는다고 믿도록 했을 때는 적어도 한 30% 이상이 낫는답니다. 병이 낫는데요. 그런데 낫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진짜로 좋은 약인데 의사가 당신은 치료할 약이 없어. 요거 먹어도 그냥 고통만 덜지 안 나을 거야. 그렇게 하면은 진짜 좋은 약인데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우리에게 큰 데미지를 준다. 부정적인 생각이.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기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만 받아서도 안 되고 즉 무지해서도 안 되고 자기 생각이 없어서도 안 된다.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한꺼번에 다 있어야지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논어에 보면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개가 한꺼번에 돼야 된다는 게 요 배울 학자입니다. 요것은 빠십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다. 그래 멍청하다 그 말이에요. 어둡다. 이거 뭐겠어요? 이거 좀비예요. 좀비 이게.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가르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자기가 객관적인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세뇌가 되죠. 세뇌가 된다 말이에요. 세뇌가 돼. 세뇌가 되면은 반드시 집단무지에 빠져. 집단무지. 아무것도 몰라. 무슨 판단 능력이 없어. 이 물건이 좋은 건지 싼 건지 진짜 이 시스템이 괜찮은 건지 전혀 판단이 없어요. 그렇다니까 그런 걸 알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집단무지에 빠지면 반드시 집단 광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광기가 아니고 매우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바로 사이비 종교 집단의 행동이 그 단체를 벗어난 밖에서 보면 참 비정상적인 행동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이 매우 불쌍한 거예요. 이런 진리를 모르다니. 이렇게 매우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펀드 하는 사람도 집단 광기예요, 그건. 밖에서 보면은 그게 될 리가 없는데 펀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게 된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된다고. 아이, 저 바보들 이렇게 좋은 투자를 안 타니.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기만 하고, 다시 말하면 어떤 조직이나 펀드꾼들에게 가서 이거 하면 이렇게 투자한 돈이 어떻게 벌리고 배우기만 했지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우리 사회가 그게 과연 허용되는 것인지 생각을 안 해보면요 이상한 행동이 나오고 그게 관계 전혀 믿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전혀 다른 사람 말을 믿지를 않아요. 자기가 세뇌당한 그렇게만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대는 뭐냐 하면은 생각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 태자는 위험할 태자입니다. 위험할 태자.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은 놈은 위험하다. 왜 그러겠어요? 이거 무식하거든. 지 생각만 하지 전혀 아무 말을 들으려고는 안 해. 다시 말하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옳다. 이거 돈벌이가 되겠다. 그 생각만 하지 과연 그런 것인지 공부를 해봐야 될 거예요. 정보를 수집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 다 위험한 거예요. 지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는 놈은 위험하다. 이거 위험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학과 사가 겸비를 해야 됩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한번 알아보고 좀비가 아니라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를 생각해봐요. 탐구해보라고 하니 탐구하는 거예요. 탐구. 맞는 것인지 생각해봐요.
여기서 결론이 나온다면 이것이 옳다. 아, 이건 틀렸다. 그러면 자기 확신을 가지고 바로 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즐길 수 있는 것이지, 하라니까 하면 어떻게 돼요? 어제 분명히 제가 임계 상태 또는 임계량, 임계 질량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임계 상태가 이르기 전에는 결코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요. 제가 비행기 이륙하는 문제, 테이크오프하는 문제를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게 4km 활주로다 그러면 4km 활주로를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가 이륙할 때 대충 굴러갑니까? 안 그래요. 이륙할 때가 제일 시끄러워요. 그렇죠? 엔진을 풀가동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풀가동하니까 이게 있는 힘을 다해서 요 활주로를 달려가지 않으면 이륙을 못해요. 대충 설렁설렁 가가지고 어떻게 이륙합니까? 이륙 안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최선을 집중하지 않으면 이륙할 수 없어요. 근데 비행기가 여기서 한 4km 또는 몇 킬로, 비행기 무게에 따라 다르겠지만 힘껏 달려고 엔진 있는 대로 다 가동해가지고 달려와서 이륙을 할 때 수직으로 올라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계기판 보고 있으면 솔솔솔솔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뭐가 어찌 되겠는데 이렇게 가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렇죠? 이렇게 가다가 한 10km 올라오면 그때부터 순항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예술, 운동, 뭐 그림 그리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대충 그림도 대충 그려가지고 그 명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아는 우리 친구 중에 서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쓰는 것마다 명작이 안 된답니다. 쓰는 것마다. 그러면 좀 공간을 조금 친 것 같아. 그럼 얼마나 써야 명작 하나 나오냐 그랬더니 창호지 한 추럭은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 조금 공간이 좀 붙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사 김정희 선생 아시죠? 그 양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필이 되기 위해서는 벼루 10개에 구멍이 나야 된다 그랬어요. 돌벼루를 갈아가지고 10개의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얼마나 썼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리고 부천자루가 망가져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사 선생의 그 명필이 원래부터 타고나서 글씨를 잘 쓰신 게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기 경험을 얘기한 것이니까. 벼루 하나 구멍 내기도요, 그 무지하게 힘듭니다. 먹으로 갈아가지고 돌벼루가 밑에 구멍이 난다는 게 그렇게 가당치는 한 얘기예요. 근데 추사 선생은 그걸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글씨를 보는 것, 우리가 글씨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추사 선생이나 이런 명필들이 쓴 글씨는 어떻습니까? 딱 보는 순간 힘이 느껴져요. 그렇죠? 힘이 탁 느껴져요. 저는 글씨를 잘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요리 못한다고 맛을 모르는 건 아니죠. 그렇죠? 맛은 다 알아요. 요리는 못해도. 그러니까 보면 알죠. 아, 이건 좋은 그림이다. 근데 우리 박항리 회장님은 제가 그림을 보는 눈에 대해서 매우 낮게 평가를 하더라고. 좋다는 것은 아는데 왜 좋은지를 모른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좋은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런 작품을 내는 분들이 괜히 가만히 있으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재능으로 그렇게 되는 게 결코 아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그렇게 되겠냐.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 무려 책을 500권을 썼습니다. 무지무지하게 공부했어요. 무지무지하게 공부했어요. 그렇게 흔히가 그게 나오지. 그냥 보니면 천재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천재들이 더 많이 공부해요. 더 많이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에디슨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발명을 한 분이죠. 1193가지인가 그런다는데 그 양반 현 얘기가 그거예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인스피레이션, 퍼스피레이션 그렇게. 그러니까 그 영감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영감이라는 것은 혹독한 노동의 결과일 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뭐 실제로 아니 이 에디슨은 학교 몇 개월 다녔으면 3개월 다니도 쫓겨났죠. 쫓겨났어요. 그 선생님이
에디슨 엄마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으면 이런 바보는 내가 처음 봤다 그랬죠.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물 때문에 그랬어요. 물하고 불. 선생님이 물하고 불은 반대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디슨이 벌떡 일어나서 물도 뜨겁고 불도 뜨거운데 왜 반대입니까? 이렇게 했다가 뜨거운 물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놈. 근데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발명하게 됐습니까?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 자기 충족적 애냐. 그 엄마가 너는 바보가 아니다. 너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자꾸 얘기했어요. 그래서 에디슨의 자서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선생님한테 그 엄마가 항의를 했죠. 우리 아들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 생각한 거다. 그러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에디슨이 자서전에 뭐라고 썼냐 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내가 평생을 살면서 실망시켜서는 안 될 분이 있다는 걸 알았다. 이렇게 딱 썼어요. 그래서 그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실험을 하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 천재가 아닙니다. 천재가 아니지. 전혀 그 사람 IQ가 높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실망시켜서는 안 될 분이 있다.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결국 세계 최대 발명하게 됐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면 KFC가 있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원래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렇게 간판이 돼 있었어요. 있는데 요게 무슨 뭐 중성 지방인가 무슨 기름 있죠. 튀김 기름이 건강에 나쁘다. 요게 트랜스 지방. 트랜스 지방. 그게 나쁘다. 그게 미국에서 또 계속 나오면서 프라이드란 말을 쓰니까 그 개념이 딱 바뀌니까 싹 줄여버려. KFC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KFC 해놓으니까 그게 뭔지 잘 모르거든. 근데 그 KFC를 창업한 분이 누굽니까? 커널 할랜드 샌더스라는 그분이죠. 그 양반도 초등학교 중퇴예요. 초등학교 중퇴. 어려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고, 그다음에 엄마가 다시 그냥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해버린 바람에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온갖 노동을 다 하면서 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60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부자가 안 되겠다 생각하고 딱 생각한 게 뭐가 생각나냐 하면은 우리 어머니의 닭튀김 요리 이게 생각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닭튀김 요리를 매우 잘했는데 그래가지고 닭튀김 요리에 성공을 한 거예요. 자기가 먹어봐도 무지하게 맛있거든. 근데 KFC 간판 보세요. 하얀 옷을 입은 뚱뚱한 할아버지 하나 나오죠. 땅딸막 해가지고 그 옛날에 이기동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냥만 트레이드 마크는 하얀 옷입니다. 하얀 수염과 하얀 옷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내가 마을에서 치킨집을 하더라도 나는 먹고 살고 마을에서 부자는 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부자는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프랜차이즈예요. 프랜차이즈.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술한 닭튀김 요리와 레시피 등을 들고 미국 전역을 돌았어요. 제가 이런 맛있는 닭튀김 요리를 개발했으니 요 프랜차이즈점에 가입하십시오. 근데 가입하겠습니까? 그 모습 보고. 이쁜 여자도 아니고 무슨 늙은 할아버지가 닭튀김 요리를 한다고 그러니 마치 우리 김현숙 총장님이 화장품 가지고 나가니까 그 얼굴에 화장품 팔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그런 걸 당한 겁니다, 이제. 무슨 영감탱이가 와가지고 맛있는 닭튀김 요리. 시중에 가면요, 1009번의 실패, 1009번의 거절, 이렇게 책이 나와 있어요. 1009번의 거절. 이 커널 할랜드 샌더스가 몇 번 거절을 당했냐면 1009번을 당했어요. 가는 데마다 당신이나 맛있게 해서 잡수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10번째 만에 한 상점이 가입했어요. 그 보스턴에 있는 상점. 그거 어떻게 했어요? 대박 터졌겠죠? 근데 그게 무려 몇 년 3년 걸려요. 3년을 전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맛있는 치킨을 했으니 가입 프랜차이즈 하지 않을게. 그래서 65세에 창업했는데 3년을 돌아서 68세에 테이크오프 하기 시작했어요. 딱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임계상태, 임계점이야. 딱 하나가 가입해서 KFC를 팔아보니 맛이 무지하게 좋거든.
왜냐하면 간단해. 이유는 간단해요. 그때까지 미국 사람은 닭을 삶아 먹는다고 생각했지 볶아 먹는다고 튀겨 먹는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삶아 먹는 닭하고 튀겨 먹는 닭하고는 맛이 다르거든. 그렇죠? 이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3년간 아무 성과도 없었는데 크리티컬 매스가 하나가 딱 가입하니까 보스턴에서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요. 폭발적으로. 이 3년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 셈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 3년이라는 투자가 없었으면 보스턴의 이 레스토랑이 가입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에 3만 개의 상점이 넘는 세계 아주 다국적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됐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컵에 물을 채울 때 어떻습니까? 컵에 물을 계속 채워도 안 넘치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표면 장력 때문에 물이 컵보다 높이 올라와도 안 쏟아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방울이 떨어지면 넘치기 시작하면 싹 넘쳐요. 그렇죠? 그게 크리티컬 매스예요. 그 한 방울을 채우지 않으면 물을 넘치게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박 회장 그 사람 공갈 치는 게 아닐까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부정적인 생각.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양반이 사기칠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이제 자꾸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교대로 한단 말이에요. 어떤 매우 심심한 학자가 조사해 보니까 인간이 하루에 하는 생각이 5만 가지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할머니들이 5만 가지 생각 다 한다고 그러는 게 진짜 한 5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 5만 가지 한대요. 그러니까 될 거야. 그렇게 뛰다가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런데 하여간에 자기 세뇌를 하든지 해서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것도 습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임계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여기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 테이크오프를 하는 겁니다. 이륙을 해요. 쭉 이륙을 해서 물론 여기에 기복이 있어요. 여기서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또 수평 가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고도에 올라가면 이제 순항을 하게 됩니다. 순항을 쑥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어제 균형 잡힌 삶, 이 인생의 수레바퀴 그림을 그려보셨을 겁니다.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 환경에 기여, 헌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요, 내가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괜히 선언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이미 플라시보 효과 또는 노세보 효과, 자기 충족적 개연, 피그말리온 효과 등등 해서 모든 학자들이 다 증명을 해놨어요. 된다는 걸 증명을 해놨어요. 그 제인 엘리어트라고 하는 그 여교사가 실험한 갈색 눈, 브라운, 파란 눈 실험도 다 그런 거예요. 그건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맞는지 갈색 눈, 파란 눈, 갈색 눈 실험이 맞는지 모든 교사, 그 다음에 일반 학자들이 해보니 다 맞더라. 다 맞더라. 그 내용은 뭐 언젠가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다시 말하면 갈색 눈을 가진 학생이 유전적으로 훨씬 머리가 좋다. 그랬더니 과연 갈색 눈을 가진 학생들이 성적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파란 눈을 가진 학생의 성적이 확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선천적으로 머리가 나쁘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개월 뒤에 그 말을 바꿨어요. 내가 책을 잘못 봐서 그렇다. 책을 잘못 봤고 보니까 파란 눈을 가진 학생이 유전적으로 우월하다고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꼬맹이들이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뭔가 아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꼬맹이들이 모르는 대답을 해야 믿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에게는 멜라토닌 색소라고 있는데 그 멜라토닌 색소가 눈을 파랗게 하고 갈색 눈으로 만든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이 지능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나중에 말을 바꿨더니 파란 눈을 가진 학생들이 성적이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저명 인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미국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별철폐. 인간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자녀가 됐건 다른 사람이 됐건 항상 긍정적으로 대해줘라. 너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너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 그렇게 결과가 나타난다. 그 운동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할머니 살아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인 엘리어트 여사 쳐보세요. 그럼 촥 나와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 시나리오를 실제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세요. 인생의 수레바퀴를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되는데요. 작성만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그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성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적어도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루고 가기 전에 전속력으로 달리듯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몰입을. 노력과 시간을 집중을 하면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테이크오프의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자기가 생각만 했던 인생 수레바퀴가 그대로 된다는 게 학자들의 일관성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전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